저는 여러분들 질의 방해 안 했습니다. 국감이 그렇게 싫으세요? 너무 조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국감 준비를 안 해오시고 엉뚱한 말을 하거나 위원장을 모욕하거나 다른 의원 질의에 끼어들거나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이 지금 끼어들잖아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회의장이 무슨 잡담장입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란 청산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질의 좀 합시다. 조용히 하세요. 자, 여기 있는 발언하시면 시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꼭 1분 더 주셔야 됩니다. 1분을 방해받았습니다. 정확히 저는 더 할 생각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해 주세요. 네. 그 공직 이해 충돌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신 분이 없네요.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과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을 맞서야 되고 장갑차에 맞서는 그 순간에 혹시 SNS나 개인이 하시는 페이스북 등에 이 행태가 반헌법적 행위라든가 민주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자, 계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목격을 했지요. 계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재판을 하시는 사법부에, 대법원에 총을 찬 군인들이, 그것도 뭐 대위 정도 수준 되는, 소령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들이 총 들고 들어가서 정치범들 잔뜩 데려다 놓고 판결문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라고 지시하는 상황들 우리 역사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사법부의 소위 말하는 자율성과 권위가 바닥에서부터 붕괴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총칼에 의해서 양심이 무너지고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그 중차대한 상황에 온 국민이 부르르 떨고 있는 그 상황에 아무도 SNS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입법부가 대법원 국감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 있네요. 사법부 치욕의 날, 대한민국이 무너진 날, 결국 사법부마저 발 아래 두려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모욕과 조롱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하는 모습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부장판사 또 고법판사님이 이 글을 쓰셨네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지금 우리 사법부가 1800년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아니 그렇게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고 이렇게 결기 있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당일날 밤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총을 차고 들어오는 사람들,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고개를 숙이지만 입으로, 몸으로, 맨몸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개의치 않는 겁니까? 저희가 총 들고 갔습니까? 입법부가 사법부의 머리 꼭대기에 서려 한다고요? 사법부를 발 아래 두려 한다고요? 계엄이 발 아래 두는 것이지 누가 사법부를 발 아래 두려 합니까?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 안 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부의 입법부의 동등한 대우 때문에 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란의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법부가 모지하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저희가 국민의 뜻에 위반되는 범죄를 하면 여러분도 저희를 재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한번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세요. 상권 분립에 역행하고 헌법 정신에 반한다? 제일 잘하시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하고 입법부가 만약에 만용을 부리면 범죄를 하면 사법부가 단죄하고 그런데 사법부는 왜 아무런 견제가 없고 자유로운 조직인 것처럼 그렇게 유체이탈 확보를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신동무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반헌법적 이야기를 궤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아까 제가 나경원 의원 법령에도 가족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라고. 여러분들 재판하셨잖아요.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국민들이 왜 기득권과 특권 이제는 사법부마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위선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총칼과 땡크 앞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하시다가 입법부가 국민의 뜻을 따라서 담아서 그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이 내란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지 아닌가 저희가 총 들고 왔습니까? 거기서는 이런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감 오늘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양심을 걸고 법관의 양심을 걸고 모든 국민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 국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이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다 하셨어요? 깜빡이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웅 고등법원장님, 예, 그러니까 연수원 몇 기시죠? 19기입니다. 예, 보니까 오늘 참석하신 우리 법원장님들 중에 우리 수원 고등법원장님하고 같이 연수원 19기시네요. 예. 그리고 다른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하실 만한 분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그리고 또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보셨죠? 예, 예. 어떻습니까? 저는 대법원장께서 항상 대법원 국정감사 때는 의례적으로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시작하기 전에 하시고 시작한 후에 하고 의례적으로 하고 자리를 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한 90분 동안 이석을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지난번에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판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받았어요. 거의 이석도 못하고 90분 동안 언론에서는 이제 조리돌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또 15일 날도 그 현장에 왔을 때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러 갔는데 한 30분 동안 서 있는 채로 또 그거가 관련된 질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을 현장 검증을 하면서 그리고 또 기록을 재판 관련 기록을 그 서면 동의 신청서를 하고 현장에서 아주 긴급하게 아주 신청을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해서 기록을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을 보고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닌가요? 입법부, 사법부 모두 간에 그 견제 원리도 작용하지만 한편으로는 균형 또는 존중의 원리도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PT 하나 띄워주세요. 이상민 전 의원님 페이스북 글 보셨나요? 아니요, 본 적이 예, 없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판사님들은 어째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나요? 여러분의 수장이 온갖 능멸을 당하고 있고 생명처럼 받드는 사법권 독립과 권위가 무너뜨리고 있는 이 마당에 남일 보듯 뒷전인가요? 기백도 없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저 일시난위에 급급한 것인가요? 판사님들이여 분연히 일어나 우뚝 서시오. 이상민 전 의원도 며칠 전에 작고를 하셨지만 법조인입니다. 지금 내부에서
그 법조인들이 그 뭐 글을 올리고 그 신동욱 의원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지만 지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사법부 굉장히 위기예요. 그 판사들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따로 확인한 바는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참, 예, 남의 일 보듯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도 지금 헌법 84조에 의해서 추정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를 뭐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알아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그래서 이걸 선제적 복종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사법부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자, 중앙지방법원장님. 네. 지금 지기현 판사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네, 지기현 판사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2가지 사유입니다. 하나는 이제 구속 기간을 넘겼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수사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이 직권 남용을 수사를 한 것을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PT를 좀 띄워줘 보세요. PT 띄워보세요. 네. 자, 지금 이게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문에 쓴 그 2번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적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띄워보세요. 근데 대법원에서 어떤 판례가 있었느냐면 수사권이 없는, 즉 규정을 위반해서 개시된 수사 절차에 이어진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기현 판사가 구속 결정한 것은 2가지 사유, 이 2번째 사유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온갖 신상털기로 뭐 지금 대법원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감사 결과 뭐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결국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뜻에 안 맞는 결론 내리면은 가만 안 두겠다는 것, 이거 아닌가요? 판사들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이런 예를 보면, 자, 지기현이 이렇게 판결했는데, 결정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상털기도 하고 가만히 안 놔두는데 다른 판사들한테 겁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수감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게 법관이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고등법원장님, PPT 좀 봐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당시 절차입니다. 26일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요. 28일에 대법원에 소송 기록이 접수가 됐습니다. 대법원에는 이때부터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4월 10일에 검찰에 상고 이유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4월 10일에 상고 이유서가 제출이 됐고 4월 21일에 답변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일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22일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당일에 합의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틀 만이 24일에 합의가 종결이 되고요. 5월 1일에 판결 선고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재판의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한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상고이유서는 4월 10일에 나왔고 그리고 답변서는 4월 21일에 제출이 됐습니다. 상고하는 쪽과 상대방의 각각의 주장이 제출된 이후에 전압에 회부돼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의에 맞죠. 법률의 규정도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상고이유서나 답변서도 보지 않고 대법원이 기록을 읽기 시작했고 답변서 도착하자마자 심리를 했다고 합니다. 통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했던 사항이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 잘 알지 못해서 일단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이 절차가 뭐 우리 법원장님의 말씀으로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이 통상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은 법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등법원에서 하루 만에 기록이 대법원으로 보내졌다. 이것도 사상 초유라고 법원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도 대법원에 있었던 이 절차도 사상 초유입니다. 왜 이렇게 사상 초유의 사건이 대선 한복판에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사상 초유의 대선 한복판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판결이 매우 이례적으로 일어난 이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갖는 점에 대해서는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위로 저렇게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고 법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경위나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당연하지만 객관적인 사안이 지금은 대법원이 그리고 고등법원이 정말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최단기간에 그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절차를 위반하면서 이런 판결을 했다. 그 문제 때문입니다. 다음 PPT 보시죠.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현재 전담재판부 설치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해왔던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을 합니다. 사실상 그 내란의 밤 기억을 하시죠. 그때 당시에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정질서 파괴다, 내란이다 이렇게 판례를 한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헌정질서 파괴를 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에 법원은 공식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대법원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이 헌법상의 책임, 그것이 내란 종식의 사법부도 그 책임의 한 축임을 인정하십니까?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그것을 바로 세우는 책임이 사법부에도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예,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내란 종식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주요한 책임자,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책임,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이 대법원의 대선 한복판에서 대선 개입을 해서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실상 사상 초유입니다. 이것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를 한 결정, 그리고 CCTV에서 내란의 주요
종사자 이미 확인이 된 한덕수, 박성재에 대한 알 수 없는 구속영장 기각 판결, 이런 일련의 판결이 대법원이 그리고 사법부가 과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내란 종식에 책임이 있는가,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불신이 있고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전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했듯이 다만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네, 그 질문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차영민 형사수석부장님, 지금도 구속 취소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일로 계산합니까?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그럼 재판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어떻게 합니까? 평균적으로? 관행은 일로 계산하는 거 발언대로 아닙니까? 나오시죠. 잠깐 시간 멈추시고. 네. 발언대로. 네, 홍사수석 부장입니다. 네, 관행적으로는 일로 계산하는 것이 법원의 그동안 그렇게 관행이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판 수석 부장님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는 사실 그 구속 기간을 계산할 일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통상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지만 시간으로 그 날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그 연장 결정을 할 때 보통 문제가 되는데 당직 법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속 기간 계산을 하는 업무를 제가 재판하는 업무에는 구속 기간에 관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형사재판할 때 구속 기간에 계산을 해본 적 없습니까? 그 이전에는 일로 했었습니다. 일로 하셨죠? 그렇습니다. 일로 하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형사법원의 관행은 1이었습니다. 이 사안도 사상 초유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한 것. 왜 이 1년의 내란 사태에서 법원은 사상 초유의 이런 결정을 되풀이하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고 변명만 위반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사법부가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장님, 답을 해주시죠. 공정한 재판을 꼭 수행해달라는 취지로 알아듣고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 중앙지방법원장님, 네, 그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혹시 중앙법원의 구속 취소 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은 날로 했는지 시간으로 했는지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다음번 질의할 때 의원님들께 그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답하기 어려우시죠? 예, 지금은 제가 예. 알고 있지 일단 않습니다. 곧바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은 아닌 것 예,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좀 띄워주세요. 서울고등법원장님, 예. 저는 캄보디아 문제를 우리 일선 판사님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법원의 온정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의 어떤 피해 회복과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만 너무 중요시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저는 캄보디아 구금자 64명의 송환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사를 걸고 탈출했던 피해자는 대사관에 목숨 걸고 왔더니 업무 시간이 3시 반이니까 끝났다. 여권 제시하라. 범죄니까 여권을 뺏긴 거죠. 근데 여권 제시하라고 하면서 문전박대하고 겨우 KBS 취재진들 만나서 겨우 지금 살았습니다. 근데 범죄로 구금된 64명은 전세기까지 보내서 국내로 무더기로 데려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장면하고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갑 차고 문신 보이면서 입국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놀랍고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64명 대부분이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이런 조직에 관여됐다라고 하고 살인, 납치 등 강력범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또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죠. 이렇게 일괄해서 데려오면요, 48시간 동안 이게 진상규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력범죄일수록 현장 검증이 필수거든요. 그럼 범죄 현장 가봐야 살해 현장이든 뭐 납치 현장이든 고문 현장이든 현장이 있어야 뭔가를 진상을 규명할 거 아닙니까? 다 사건 현장이 캄보디아에 있어요. 그럼 일일이 수사기관들이 출장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주범인 중국인들은 전부 다 도피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공범들하고는 설사 잡혀도 어떻게 대지를 합니까? 지금 공범들끼리 아마 여기 있는 판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공범들끼리 일부만 잡혔을 때 얼마나 많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거짓 진술하고 진상규명이 어렵게 만듭니까? 저는 이 조치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합동조사하면서 충분히 진상을 규명한 다음에 순차로 송환했으면 딱 되는 일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거 가다 보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전 세계에 태워서 범죄자들만 송환을 한 겁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죠. 피해자가 한국인들이고 그 범죄자들 데려간다는데 캄보디아가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송환을 허용한 거고요. 저는 현지에서 합동조사를 하면서 진짜 주범을 잡아야 이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판 많이 하셨을 텐데 살인죄 같은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도 살해 현장 반드시 검증하죠? 안 그렇습니까? 검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범 진술이 엇갈리면 충분히 확인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이걸 놓치고 데려온 상황에서 아마 수사 기록이 엉망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저는 일선 판사님들께서 개별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거는 국제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좀 더 기존 기준보다는 더 세게 발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48시간 내에 한계 때문에 엉망일 거예요. 그 기존 기준대로 하려면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을 텐데 어차피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상태에서 사실은 그 본인들도 송환을 거부하던 상태에서 데려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다소 억울한 사람들을 석방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뭐 사건의 중대성 등 여러 가지 구속 사유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담당 판사가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사고 쳐도 법원이 국민을 지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원장님, 다음 PPT요. 살면서 가장 예의 바르게 법원장님한테 인사한 사람 누굽니까? 아마 재판 피고인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검사했을 때 저한테 가장 90도로 인사한 사람이 범죄로 수사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재판받을 때는 고개 숙이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 현장에 가면 되게 극악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실제 영장 기각되고 가서 보복 살해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실이 국제범죄조직의 호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TF 만들어서 대처하고 발표한다고 대처한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버젓이 고수익 알바로 해외 유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답답해서 한번 쳐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쳐보고 며칠 전에도 쳐봤어요. 똑같아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고수익 알바라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해외로 유인하는 글들이 뜨면서 텔레그램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진짜 범죄 현실이에요. 첫 번째 PPT 보면은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제 저 범죄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고수익 알바를 원한다니까 가족적인 분위기라면서 필리핀으로 오라 그래요. 필리핀이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필이라고 해요. 필. 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리핀, 라오스 등등의 이런 범죄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지금도 정부를 비웃으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국제범죄뿐만 아니라 국내 마약 던지기도 버젓이 아르바이트 하라고
텔레그램에서 권유합니다. 이건 또 다른 방이에요. 마약 한 건 던지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만 원 받고 우리 청년들이 저기 꼬임 당해가지고 3만 원 받고 마약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국제범죄 조직이 우리나라가 타겟이 됐냐? 어제 채널A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중국인들이 사기죄 저지르면 중국에서는 사형인데 우리나라만 양형이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양형이 약하고 구속을 잘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피의자는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들 인권을 보장하는 듯한 기분은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 숨어있는 피해자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이 온정주의나 양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제대로 법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양형에 대해서는 이미 양형 기준도 정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참고인은 2020년 북한에 의한 그 서해 공무원 사살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전 정부에 의해서 피해자임에도 월북몰이 당했던 그 피해자의 친형이시죠. 네. 이 사건이 2년 동안 묻혀 있다가 2022년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서야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월북몰이했던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죠. 네, 아직 비공개 재판 중. 예. 지금 증인은 그 머리에 저 수술하신 것 때문에 모자를 쓰고 계시죠. 아닙니다. 이 서해피격 사건 예. 때문에 당뇨가 상당히 심하고 아, 지금 예. 이가 한 21개가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참고인께서 쓰신 이 서해 일기, 네. 예, 저도 책을 보고 참 정말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내용 중에서 제일 뒷표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월북을 인정하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 안산까지 내려와 그것도 2시간이나 기다렸다. 내가 호남 출신이라 자신들의 말을 쉽게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오죽 다급했으면 여기까지 쫓아내려와 긴 시간 기다리고 있었을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들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찾아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실대로 쓰신 거죠? 네, 와서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사살된 사건, 이런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사안이 당시에 신속하게 처벌되고 재판받았다면 최근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들, 미국에서 300명 넘게 구금당한 조지아 사태, 캄보디아에서 억울한 대학생이 범죄 집단한테 무참히 살해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금년 9월에 지난달에 소통관에서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최근 그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가족이 알고 싶은 건 동생이 죽기까지 나라가 해야 할 일을 했는지 그것 단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관련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 재판이 지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죠. 네, 66번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해 공무원의 유족이신 참고인도 그 재판에 못 들어가고 계시는가요? 네, 막았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 네. 저도 변호사를 해서 증인 참고인 중에서
그런 국가 기밀과 관련된 진술을 해야 되거나 그런 서증을 검증하고 할 때는 그 순간만 그 군사 기밀, 국가 기밀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사건은 2년째 지금 모든 심리를 비공개로 해가지고 이 억울한 피해자 유족조차도 도대체 내 동생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를 알지를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재판 공개 여부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고인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국회의원이 공소 취소하라. 이 사건 억울하다. 그런 사적 이해 충돌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인께서, 증인께서 국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단 하나, 네. 그것을 좀 심정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자료는 2023년 12월 달에 감사원에서 14장짜리 감사 보고서거든요. 근데 이 감사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판장에 가면서 변호사하고 박지원 전 의원이 왔을 때 약 한 50m 전방에서 이것을 하늘로 뿌렸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고 도대체 내 동생을 왜 죽였는지, 왜 월북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외치면서 이것을 법원 내에서 뿌렸다고 무슨 뭐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저와 저 변호사를 재판정에 출입 제한을 시켰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계시고 지금 박지원 의원도 계시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국가는 있었습니까? 왜 적대국에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비겁한 나라가 됐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장관님 자리 들어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지금 이 사건이 당연히 원칙에 따라서 공개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그 재판 과정에는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유족께서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군사 기밀도 아니고 국가 기밀도 사실 그 사건 중에 뭐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증인에 대해서 가림막을 한다든지 그 순간만 비공개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판 진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특정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공개로 재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안 온 국민에게 당시 현장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다시 재판을 공개해야 된다고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공무원의 사건은 왜 공개하지 않고 2년 동안 유족들의 법정 출입도 제한한 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분 반드시 실현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 말씀해 보시죠. 예. 재판부에서 법령 규정에 따라서 소송 지휘를 적절히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셨죠? 다음은 네, 네, 박지원 의원님 신상 발언 하십시오. 왜 주인 시장 발언 안 들고 네, 던지고 3분. 하십니까? 아까 나경원 의원님도 하셨잖아요. 네, 제가 진행할 땐 드릴게요. 의원님들, 제가 진행할 때 드릴게요. 혹시 그쪽이 되면 그쪽도 드릴 테니까 일단 들으십시오. 자, 의회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박지원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공개 재판을 원합니다. 그리고 방금 증인이 말씀하셨지만은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은 국정원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기억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는 박지원이 삭제를 지시했고, 즉 군사첩보 SI를 삭제를 지시했고 그 삭제된 문건이 국정원에 없다. 1차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지만은 최종적인 보고서에서는 박지원의 삭제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재판 진행 중에서도 박지원이 삭제 지시를 했다는 진술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 감사 결과 박지원이 삭제 지시를 했다는 얘기는 없다. 그리고 삭제되었다는 군사첩보 SI는 지금도 국정원 직원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고 특히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윤석열이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정치 공작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국회에 보고돼 있고 재판부에 국정원에서 제출해서 문건이 접수돼 있고 검찰에서는 사실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이 공정하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삭제 지시하지도 않았고 삭제된 문건이 그대로 국정원에 남아 있다가 하면은 감사원과 검찰이 잘못된 감사와 잘못된 기소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공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앉으시고요. 다음번에 기회 드릴게요. 다음 질의 때 하시죠. 서울 고봉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순 이후 2월달 하순 이후에 사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수많은 의혹과 질문거리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을 상대로 내고 있는 그 질문거리 퀴즈 4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서 우리 서울 고법원장님이 직접 한번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째서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의 답변이 4번에 걸쳐 나오는데 저렇습니다. 첫 번째는 논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 만난 것은 사실이냐? 그랬더니 두 번째는 특정 기간 동안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점에는 만났느냐? 그랬더니 지리한 내용과 같은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지리한 내용과 다른 형태의 만남은 가졌다는 뜻입니까? 또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일체의 사적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평생 남의 진술에 신빙성, 모순점만 따져왔던 법관 출신이 어떻게 저런 답을 할까요? 왜 한덕수 총리를 일체 공적,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서울 고법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답을 한번 국민들에게 줘보시죠. 대법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신 걸로 생각. 그러면 왜 만난 적이 없다는 답을 못하고 네 번째 저렇게 빈틈 있는 답만 저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과연 그 이틀 만의 결정, 7만 페이지의 기록을 읽었을까? 우리 법원장님은 7만 페이지의 기록을 이틀 동안에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답을 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소송 기록이 접수된 때부터 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그 재판사무국장은 기록 복사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복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기록을 대법관에게 인계했다는 직원, 인수했다는 법관, 재판연구관 어느 곳도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전산실에 있는 그 로그 기록, PDF 파일로 본 적이라도 있을까? 그걸 확인하려고 로그인 아웃 기록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기간 집중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법관 2명은 그 기간 중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소부 재판이 선고기일을 5번이나 잡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록을 읽을 시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고법원장님 답을 한번 주십시오. 과연 기록을 읽고 재판을 했다고 믿으십니까? 답을 한번 주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입장이 곤란하시겠죠. 세 번째 PPT 좀 띄워주십시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서울고법재판부는 과연 혼자서 이런 결정을 했나? 대법원이 비정상적인 파기환송을 한 이후에 서울고법도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정하고 또 배당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환장을 발송할 때에도 공시송달과 집행관을 동원한 특별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저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어 봤습니까? 일단 그 배당 문제는 뭐 통상적으로 접수 당일날 배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기일 알고 지정, 특별송달, 공시송달 이런 것들이 직일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런 진행 경과가 이례적이었다는 건 저도 인정하고 이례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니고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화면 좀 치워주십시오. 이것은 원장님이 시킨 결과입니까? 대법원장님이 지시하신 결과입니까? 뭐 제가 관여한 적도 전혀 없고 대법원장님의 지시를 받거나 논의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재판부가 알아서 긴 겁니까? 일단 모든 권한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가 결정한 것으로 이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층부에 직권남용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PPT 좀 띄워주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2월 하순 이후에 저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희대 원장의 별동대 10명, 별동대 10인 재판관 편성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현 판사는 저 시기에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기 위한 회귀한 논리를 개발합니다. 70년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날짜 대신 시간 계산 적용법을 개발을 해서 풀어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지법 부장판사 3명이 중앙지법 영장재판부에 배정이 됩니다. 수원 브라더스라고 언론에서는 칭하더군요. 근데 그 3명의 그 법관들 수원에 근무하면서 제1야당 대표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불리한 결정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 와가지고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윤석열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걸 저렇게 합니다. 저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어떤 수고 본색에 맞추기 위한 우중을 맞추기 위한 그런 처신들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국민들이 저것을 과연 세 가지 사건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까? 우리 고법원장님 답을 한번 주십시오. 국민들이 여러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제가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답변 드리지는 못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님이라도 정확히 좀 해명을 하시라 이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하시죠. 아니, 답변하십시오. 답변하라고 하셨으니까. 저것도 넓게 보면 재판에 관한 사항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 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치셨죠? 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질의 시간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해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충돌은 아니고 스스로 자제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논란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충돌은 사적 이익 충돌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법사위는 오늘도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이 신상 발언이나 의사 진행 발언을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추미애 위원장이 2달 동안 의원들을 4번 퇴장을 시켰습니다. 4번. 우리 헌정사상 국회의장이 의원을 퇴장시킨 것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딱 3번입니다. 1958년 8월 20일 한 번, 1960년 11월 23일 한 번, 그리고 2011년에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 최루가스를 투척했을 때 퇴장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위원장께서 이 퇴장권을 마구 쓰셔갖고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을 이렇게 박탈하는 부분은 이러한 의정 헌정사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서도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히 의원들에게 태도를 봐가면서 발언권을 주겠다. 내용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1분 더 주겠다. 발언권은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서울고등법원장과 수원고등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자, 범죄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를 해체하겠다고 오늘 오후 2시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